1457년 가을, 경기도 안산 바닷가 근처 야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삽이 땅을 파기 시작했고 왕의 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파내라, 관을 꺼내라. 그 안에 묻힌 사람은 왕의 형수였고 죽은 지 16년이 지난 여자의 무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관이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때 소릉이라 불렸던 자리, 왕후의 예를 갖추어 모셨던 자리였습니다. 세조는 그 관을 바다에 버리라고 명했고 신하들은 그 명을 따랐습니다. 이미 뼈만 남았을 사람인데 왕은 그 뼈조차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현덕왕후 권씨입니다. 조선 5째 임금 문종의 아내이자 6째 임금 단종의 어머니였습니다. 24세 아들을 낳고 하루 만에 숨을 거두었고 살아서는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죽어서 이 여자는 왕을 무너뜨렸습니다. 무덤이 파헤쳐진 이유를 알려면 이 여자가 궁에 들어오던 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14살, 아무것도 모르던 소녀가 세자의 후궁으로 뽑혀 들어간 그날로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덕왕후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아들의 왕위가 빼앗기는 것도 친정이 몰살당하는 것도 자신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것도 이 여자가 숨을 거둔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왕과 싸웠는지를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문종은 세종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왕세자였고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2번 잃었고 죽어서 잃은 것이 아니라 2번 다 쫓겨난 것입니다. 첫 번째 세자비는 휘빈 김씨였습니다. 문종의 사랑을 받기 위해 궁 안에서 압승수를 썼는데 남자를 미혹하는 주술이었습니다. 세종이 이를 알았을 때 용서란 없었고 1429년에 세자빈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궁 밖으로 쫓겨난 뒤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은 차갑게 끊겨 있습니다. 2번째 세자비는 순빈 봉씨였습니다. 이 사람은 궁녀 소쌍과 동성애 행각을 벌였는데 세종의 며느리가 궁녀와 동침한 것입니다. 조선 왕실 500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1436년에 봉씨도 배출되었습니다. 세종은 2번째 며느리까지 손수 쫓아냈습니다. 조정은 곤란해졌습니다. 왕세자가 2번이나 이혼한 것입니다. 새 세자빈을 바깥에서 뽑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그래서 이미 궁 안에 있는 후궁들 가운데 고르기로 했습니다. 검증된 사람을 올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후보는 2명이었습니다. 승위 권씨와 승위 홍씨, 둘 다 문종의 후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딸을 낳아 출산 경험이 있는 쪽이 선택되었고 그 사람이 권씨였습니다. 1437년에 세자빈으로 정식 책봉된 이 여자가 현덕왕후입니다. 1418년생, 본관은 안동입니다. 아버지 권전은 파난성 부사를 지낸 관료였습니다. 1431년에 14살로 문종의 후궁 승위가 된 이 여자는 1433년에 첫째 딸을 낳았으나 아이가 어려서 죽었고 1435년에 둘째 딸 경혜공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두 세자빈이 연달아 쫓겨난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주술을 쓴 여자의 다음, 궁녀와 동침한 여자의 다음, 그 자리에 앉은 3번째 여자였습니다. 실록은 이 사람의 성품을 이렇게 전합니다. 부드럽고 지혜로운 덕이 있었고 아름다운 용모를 갖추었다고. 윗사람에게는 사랑을 받았고 아랫사람에게는 늘 얼굴빛을 부드럽게 했다고. 2번의 파란 뒤에 찾아온 고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종과의 사이도 좋았고 세종은 이 며느리를 아꼈습니다. 궁 안의 공기가 비로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세종이 그토록 기다리던 적장손, 조선의 다음 세대를 이을 원손이었습니다. 세자빈 자리에 오른 지 4년이 지난 1441년 여름, 24이 된 권씨의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궁 안이 조심스러워졌고 의녀가 드나들고 시녀들이 곁을 지켰습니다. 세종은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7월 23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고 세종이 그토록 기다리던 원손이었습니다. 훗날 단종이라 불릴 아이였고 궁 안에 기쁨이 퍼졌습니다. 세종은 손자의 탄생을 실록에 기록하게 했고
조선의 미래가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자빈의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출산 뒤 산후병이 찾아왔고 의녀가 달려왔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하루가 지나도록 권 씨의 숨은 점점 얕아져만 갔습니다. 7월 24일 세자빈 권 씨가 죽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다음 날이었고 24세 나이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한번 보았을 테고 손을 한번 뻗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자가 아들과 함께한 전부였습니다. 세종 내외는 닷새 동안 슬퍼했고 문종은 1년 동안 상복을 입었습니다. 세종이 시호를 내렸는데 행실이 안팎에 드러난 것을 마음이 순하고 따뜻한 것을 덕이라 하여 현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 와리산 자락에 무덤을 만들고 소릉이라 불렀습니다. 이 여자가 살아서 가진 시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4살에 궁에 들어와 24세 죽었고 궁 안에서 보낸 시간은 10년이었습니다. 세자빈으로 있었던 기간은 4년, 아들과 함께한 시간은 하루뿐이었습니다. 하루. 그것이 이 여자에게 주어진 어머니의 시간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첫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작은 손가락을 보았을 테고 젖을 물렸는지 이름을 불렀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가 지나고 숨이 멈췄다는 것만 적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태어난 다음 날 어머니가 죽었으니까요. 이 아이를 대신 키운 것은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였고 할아버지의 후궁이 손자를 품에 안은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 대신 다른 사람의 품에서 자란 아이. 그 아이가 단종입니다. 문종은 아내가 죽은 뒤 새 세자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1450년 왕위에 오른 뒤에도 살아있는 왕후를 세우지 않았고 대신 죽은 아내를 왕으로 추존했습니다. 현덕빈에서 현덕왕으로 소릉의 왕후의 격을 갖추고 종묘의 신주를 모신 것입니다. 문종이 죽은 아내만을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여자가 아닌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여자를 왕후의 자리에 올렸고 그 선택이 사랑이었는지 미안함이었는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종이 끝까지 이 여자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았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문종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제위 2년 3개월 만에 몸이 먼저 무너졌고 145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하루 만에 잃은 아이가 이번에는 아버지를 잃었고 12살의 이 아이가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수렴 청정을 해줄 대비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태어난 다음 날 죽었고 할머니 소원왕후도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12살짜리 왕이 혼자 왕좌에 앉았고 곁을 지켜줄 여자가 한 사람도 없는 왕이었습니다. 현덕왕후가 하루만 더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몇 년만 더 살았더라면 대비로서 아들 곁에 앉아 수렴 청정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숙부가 함부로 손을 뻗지 못했을 테지만 이 여자에게는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왕, 아버지도 없는 왕, 할아버지도 없는 왕. 12살 단종 뒤에 남은 것은 고명 대신 면명과 야망을 숨기지 않는 숙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숙부의 이름이 수양대군이었고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친동생이자 현덕왕후의 시동생이었습니다. 현덕왕후가 죽은 지 12년 뒤인 1453년 수양대군이 김종서와 황보인을 죽였습니다. 계유정난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왕위를 차지했고 형의 아들에게서 왕좌를 빼앗은 것입니다. 현덕왕후가 하루를 함께한 그 아이의 왕좌를 시동생이 가져간 것입니다. 현덕왕후는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1441년에 죽은 사람이 1453년의 정변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죽은 여자를 가만두지 않았고 살아있을 때는 아무 죄가 없었던 사람에게 죽은 뒤에 죄가 씌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456년 6월 사육신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삼문과 박팽년, 이계와 하의지, 유성원과 유응부 6명이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다 발각되었습니다. 세조는 이들을 군기시 앞에서 처형했고 이 사건이 현덕왕후의 친정까지 덮쳤습니다. 현덕왕후의 어머니 최씨가 이 거사에 가담했습니다.
단종의 외할머니였고 손자를 왕좌에 되돌려 놓으려 한 것입니다. 현덕왕후의 남동생 권자신도 함께했고 둘 다 붙잡혀 처형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덕왕후의 형부 권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다른 형부 윤영손도 처형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아버지 권전마저 관직을 추탈당했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하나 남기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현덕왕후의 친정이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어머니, 동생, 형부. 네 사람이 한꺼번에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원인이 된 여자는 땅속에 누워 있었고 죽은 지 15년이 지난 사람이었습니다. 산 사람의 죄를 죽은 사람에게까지 물었습니다. 동생이 영모에 가담했으니 누이도 죄인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이미 죽은 누이에게, 이미 왕후의 이름을 받은 누이에게, 살아서 단 한 번도 세조와 맞선 적 없는 여자에게 죄를 씌운 것입니다. 1457년 6월 단종이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쫓겨났습니다. 아들이 왕에서 떨어지자 어머니도 함께 떨어졌고 현덕왕후의 왕후 지위가 박탈되었습니다. 서인으로 격하된 것이고 왕후에서 평민으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뀐 셈이었습니다. 종묘에 모셔져 있던 현덕왕후의 신주가 끌려 나왔습니다. 남편 문종 곁에 있던 자리에서 쫓겨났고 죽어서도 남편 곁에 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서 하루밖에 함께하지 못한 아들도 빼앗기고 죽어서 함께 있던 남편의 곁도 빼앗겼습니다. 그해 10월 단종이 영월에서 죽었습니다. 17이었습니다. 하루를 함께한 어머니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고 현덕왕후가 하루 동안 안았던 그 아이가 17년을 살고 숙부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이제 이 여자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세어봅니다. 왕후의 이름은 빼앗겼고 종묘의 자리도 빼앗겼습니다. 아들은 죽었고 친정은 몰살당했습니다. 살아서 가졌던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안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무덤이었습니다. 안산 와리산 자락의 소릉. 그것이 이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16년 전 남편이 만들어주고 세종이 이름을 붙여준 그 자리. 비바람을 맞으며 그래도 땅 위에 서 있던 그 무덤만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그것마저 가져갔습니다. 무덤을 파헤치라는 명이 내려졌고 죽은 형수의 마지막 자리까지 부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려면 세조의 꿈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야사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1457년 어느 날 세조가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고 꿈속에 여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왕자 시절에 죽은 형수 현덕왕후였고 살아서는 한 번도 세조에게 말을 건 적 없던 여자가 죽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금계필담은 그 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숙은 왕위를 빼앗고 내 아들까지 죽였으니 나도 시숙의 아들을 죽이겠소. 세조의 꿈속에서 형수가 시동생을 향해 퍼부은 말이었고 살아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여자가 죽어서 처음으로 분노를 쏟아낸 것입니다. 세조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 환관이 달려와 장남 의경세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고 만 19이었습니다. 꿈속에서 형수가 저주를 퍼붓고 눈을 뜨자 아들이 죽어 있었던 것이고 야사는 이 두 사건을 한 줄에 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록의 날짜를 대보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의경세자가 죽은 날은 1457년 9월 2일이고 단종이 죽은 날은 같은 해 10월 21일입니다. 의경세자가 단종보다 50일 먼저 죽었고 야사에서는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내 아들도 죽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종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의경세자가 먼저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왜 만들어졌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만든 것입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형수의 집안을 멸족시킨 왕에게 사람들은 벌을 내리고 싶었고 실록이 해주지 못하는 심판을 야사가 대신한 것입니다. 죽은 형수의 입을 빌려 왕에게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조 자신도 그 꿈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사가 아니더라도 형의 아내를 쫓아내고 형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밤마다 편히 잠들 수 있었겠습니까?
현덕왕후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든 양심이 그 형상을 만들어냈든 세조의 밤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형수의 무덤을 파헤치라고 명했습니다. 소릉의 관을 꺼내 바다에 버리라고 한 것인데 살아있는 적이 아니었고 칼을 든 반역자도 아니었습니다. 땅속에 누워있는 뼈였는데 왕은 그 뼈를 무서워한 것입니다. 관이 파내어졌습니다. 16년 전 남편이 묻어주고 세종이 이름을 붙여준 그 자리에서 끌려 나와 바다로 향했습니다. 왕후의 관이 파도 위에 버려졌고 성종대에는 세자빈 시절 받았던 교명까지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 여자의 흔적을 남김없이 지우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사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연려실기술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관이 해안가에 떠밀려왔고 어느 날 밤 한 승려가 바닷가를 지나다가 여자의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라서 나가보았지만 사람은 없었고 빈 관만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승려는 그 관을 풀로 덮어 묻어주었습니다. 왕이 버린 것을 이름 없는 승려가 주운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 자리는 언덕이 되었고 풀이 덮이고 흙이 쌓여 아무도 위치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덕왕후의 관은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살아서는 하루를 살았고 죽어서는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왕후의 이름도 빼앗기고 종묘의 자리도 빼앗기고 무덤까지 파헤쳐진 여자였고 이 여자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자리도 없고 뼈를 묻을 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조의 밤은 그 뒤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파헤치면 끝날 줄 알았을 것입니다. 뼈를 버리면 꿈이 멈추리라 믿었을 테지만 멈추지 않았고 형수를 땅에서 꺼내 바다에 버려도 왕의 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경세자가 죽었습니다. 세조의 장남이자 왕위를 이을 사람이었는데 만 19의 시름시름 앓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고 형수의 저주라고 조카를 죽인 벌이라고 했습니다. 실록에는 적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 말이 퍼졌습니다. 장남을 대신해 후계자가 된 것은 둘째 아들 예종이었습니다. 1468년에 세조가 죽고 예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왕이 된 지 1년 2개월 만에 20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의 두 아들이 연달아 죽은 것입니다. 금계필담은 한 가지를 더 전합니다. 세조의 딸이 왕실의 회의를 느끼고 궁을 떠나 민간에 숨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장남도 죽고 차남도 죽고 딸은 궁을 버렸고 세조가 빼앗은 것들이 하나씩 세조에게서 빼앗겨 나간 것입니다. 세조의 몸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났고 온몸으로 퍼져 살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앉을 수도 눕기도 어려운 몸이었고 온천을 찾아 궁 밖으로 나가 속리산까지 갔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또 수군거렸습니다.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이라고 조카를 죽이고 형수의 무덤을 파헤친 벌이 왕의 몸을 썩게 만들었다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서 가장 강했던 사람이 죽은 사람 앞에서 가장 약해진 것입니다. 왕위를 빼앗을 때는 거칠 것이 없었고 김종서를 죽일 때도 단종을 쫓아낼 때도 사육신을 처형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꿈속의 형수 하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쳤는데 공포는 커졌습니다. 뼈를 바다에 버렸는데 밤은 더 길어졌습니다. 아들이 죽고 또 아들이 죽고 몸이 썩어갔지만 현덕왕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땅속에서도 바닷속에서도 이 여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무너졌습니다. 살아서 한마디도 못한 여자가 죽어서 왕을 무너뜨린 것인데 실제로 저주를 건 것이 아니라 세조의 양심이 혹은 백성의 분노가 현덕왕후의 이름을 빌려 왕을 심판한 것입니다. 1468년에 세조가 죽었고 쉰둘이었습니다. 현덕왕후에게는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딸이 있었고 경혜공주 1435년생입니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 이 아이는 7살이었고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16세 영양미 정종과 결혼했고 그해에 아버지 문종이 죽었습니다. 이어 삼촌 수양대군이 정변을 일으켜 동생 단종을 왕좌에서 밀어냈고 단종은 영월로 쫓겨났습니다.
21살이 되던 해에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 정종은 세조에게 공공연히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처남이 죽임당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장모의 무덤이 파헤쳐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입을 다물 수 없었고 정종은 유배를 갔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1461년 세조가 정종을 한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모반을 꾸몄다는 혐의로 국문이 이어졌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능지처참, 시신을 토막내는 형벌이었고 경혜공주가 27이 되던 해에 남편이 시신 조각조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7살 때 떠났고 아버지는 16에 세상을 떴습니다. 동생은 21살에 남편은 27에 죽었고 현덕왕후의 딸 곁에 남겨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여자의 손에 남은 것은 어린 아들 정미수 하나뿐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궁에서 내려준 것은 거의 없었고 결국 아들을 세조의 아내 정의왕후에게 보냈습니다. 삼촌의 아내에게, 남편을 죽인 왕의 아내에게 자기 아이를 맡긴 것이고 그것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세조도 생전에 경혜공주와 정미수에게는 연좌하지 말라는 유교를 남겼고 그것이 양심이었는지 계산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형수의 딸과 그 손자만큼은 끝까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경혜공주는 정업원에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고 궁에서 태어난 공주가 남편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아들마저 떠나보낸 뒤 절에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1473년에 40으로 죽었고 어머니 현덕왕후보다 16년을 더 살았지만 그 16년이 평안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덕왕후가 죽은 것이 1441년이고 왕후의 이름을 되찾은 것이 1513년입니다. 72년이 걸렸고 죽어서 72년 동안 이 여자는 왕후도 아니었고 서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빈관이었습니다. 보기를 처음 꺼낸 사람은 남효운이었습니다. 1478년 성종 때의 일입니다. 문종이 종묘에 홀로 계시니 소릉을 되돌려야 한다고 상소했지만 성종은 거절했고 도승지 임사홍이 신하가 논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막았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산군 때에도 김일손, 한운 등이 상소를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덕왕후의 이름은 수십 년 동안 조정에서 꺼내졌다가 다시 묻혔습니다. 왕후의 복위를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고 세조의 정당성을 흔드는 것이었으니까요. 중종 때가 되어서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1512년에 소세양이 복위를 건의했고 이번에는 상소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조정 안팎에서 100여 차례가 넘는 상소가 쏟아졌지만 중종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1513년 2월 종묘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역대 왕들의 영혼을 모신 곳에 하늘이 벼락을 내린 것이고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왕후의 원혼이 하늘을 움직인 것이라고, 문종이 홀로 제사받는 것을 하늘도 보다 못한 것이라고 중종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덕왕후를 복위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했고 왕후는 모반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이미 죽은 뒤의 일로 연좌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지 72년 만에 이 여자가 왕후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복위가 결정되자 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50년 전 바다에 버려진 관이었고 승려가 묻어두었다는 이야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몰랐고 땅을 팠지만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사는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감역관이 꿈을 꾸었는데 현덕왕후가 시녀들을 데리고 나타났고 분노도 슬픔도 아닌 표정으로 너희가 고생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깬 뒤 그 자리를 파자 관이 나왔고 시신 없는 빈관이었습니다. 그 빈관을 문종의 혈릉으로 옮겼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안 문종의 왼쪽 언덕에 현덕왕후의 능을 다시 조성했고 동원이강릉이라 하여 같은 터에 다른 언덕을 만든 것입니다. 남편 곁으로 돌아온 것이고 살아서 하루를 함께한 남편의 곁에 죽어서 72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현덕왕후가 살아서 한 일은 많지 않습니다. 궁에 들어왔고
아이를 낳았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한 일은 끝이 없고 왕의 꿈에 나타났고 왕의 아들을 데려갔다고 사람들이 믿었고 왕의 몸을 썩게 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살아서 가장 약했던 사람이 죽어서 가장 오래 싸운 것입니다. 세조는 무덤을 파헤쳐도 이 여자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뼈를 바다에 버려도 끝나지 않았고 교명을 불태워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72년이 지나 종묘의 벼락이 떨어지고 빈관이 남편 곁으로 돌아왔을 때 이 여자는 비로소 멈춘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에 가면 현릉이 있습니다. 왼쪽 언덕에 문종, 오른쪽 언덕에 현덕왕후가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살아서 하루를 함께한 두 사람이 죽어서 500년을 함께 누워 있습니다. 하루를 살고 72년을 떠돌고 500년을 기다린 여자, 그 여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하루를 어떻게 보냈겠습니까?